평생을 뼈 빠지게 모은 전 재산을 꺼내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손주의 미래를 위해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와 심지어 집에서 나가달라는 축객령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아버지가 환갑을 맞은 날 마땅히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해야 할 그날에 친아들에게서 당장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된 사연입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그는 어떻게 반격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 뒤에는 어르신들이 흔히 겪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소가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누구의 등에도 기대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이의 존경을 얻어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무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품위 있게 돌아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희는 신세 타령이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올해 60, 환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큰 잔치를 벌여야 할 나이지만 솔직히 말해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늙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집이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아 저는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소갈비, 대하,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재료까지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니 배달 음식보다는 제 손맛이 담긴 음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장을 다 보고 양손 가득 봉지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들 박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힘들게 장 보지 마세요.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녀석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갈비는 벌써 양념에 재워놨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기름진 거 잘 안 먹어요. 살찐다고. 저는 며느리 김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고개조차 들지 않고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장봐온 것들을 냉장고에 넣고는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주방 수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동안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민준이 생일이면 저는 밤을 새워 케이크를 만들고 두둑한 용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들끼를 살려주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되니 아들은 기름지다, 귀찮다며 제 성의를 마다합니다.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생활 리듬이 빠르고 편리한 걸 좋아하니까 내가 늙어서 생각이 다른 거겠지? 너무 괴념치 말자. 정오 12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배달 앱으로 시킨 피자와 파스타 세트였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게 제 환갑날 점심 식사란 말입니까? 식사 시간 내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몇 마디 말을 걸어봤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 저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에 촛불까지 끄고 나자 손자 지호가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지호가 내년에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그쪽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입학금에 학원비까지 내야 하고 게다가 저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슬슬 감당하기 버거워져서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마음이 순간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녀석은 이를 악물고는 빠르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서 급한 불을 끄려고요. 나중에 저희 형편이 좀 나아지면 천천히 갚아나가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25년 전 대출을 받아 산 제 반평생이 담긴 곳입니다. 네가 어릴 때 코피를 쏟아 한밤중에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던 기억,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이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기억이 서린 곳입니다. 등기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제가 먼저 양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이 늙은 아비가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거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마침 저희랑 같이 사는 것도 좋고요. 3대가 함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지내면 되겠니?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예전에 은평구 쪽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잠시 신세 좀 지시면 안 될까요? 대출이 실행되면 저희가 다시 편한 곳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신세 좀 지라고 말하는 그 말투는 마치 낡은 폐가구를 처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15분. 제 환갑 생일이 시작된 지 정확히 1시간하고도 15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알겠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이 잘 되겠다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나는 오후에 나갔다 올 테니 저녁은 기다리지 말 거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 열쇠와 배낭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신발장 옆에는 재작년에 새로 산 가죽 구두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고 부드러운 운동화 한 켤레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저녁 신문을 사러 나가는 것처럼 밖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등은 굽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집을 나서는 것은 잠시 들르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마지막 남은 집을 그들에게 온전히 넘겨주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저는 소리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어 화끈거렸습니다. 배낭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과 늘 먹던 혈압약 한 통, 그리고 봉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몰래 모아둔 은행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쪽은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가전제품 수리 기사님을 도와 배달을 왔던 적이 있었죠. 나중에 그분이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지만 그 골목에는 여전히 낡은 빌라 몇 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렴하게 비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이른이 넘은 분이었는데 제가 단기 임대를 원한다고 하자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자는 양반 있으면 조용하고 좋지. 방은 작았습니다. 3평 남짓 될까? 베란다 쇠창살은 녹슬어 있었고 벽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처음 본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누구도 이사를 재촉하지 않고 누구도 내 숨소리 하나까지 감시하지 않는 곳,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벽 너머로 오토바이 배기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조금 전 식탁에서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계산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마포구의 그 아파트는 역세권에 있고 비록 20년이 넘었지만 지금 시세로는 좋게 8억 원은 넘을 겁니다. 대출을 60%까지 받는다고 치면 현금으로 4억 8천만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겠죠. 이런 숫자는 제가 잘 압니다. 젊었을 때 제가 혼자서 3가지 일을 하며 아이들 학비를 대고 대출금을 갚을 때 돈이 어떻게 한 푼 두 푼 모이는지를 누구보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준이가 막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도 살아있을 때라 매일같이 보약을 다려주며 아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길 바랐죠. 아들이 처음으로 서울에 집을 사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50초반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에 있던 작은 단독주택을 팔아 그 돈으로 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오직 아들 직장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고 안방을 아들 부부에게 내주었습니다. 주방은 저 혼자 쓰니 편했고요.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집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넘겨준 것은 소유권만이 아니라 발언권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를 내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며느리는 제 옷을 한 곳에 몰아두며 아버님 공간이 따로 있으니 아무데나 두지 마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지호도 저에게 예전처럼 달려와 할아버지 하고 안기는 대신 그저 예의 바르게 고개를 꾸벅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애정은 식기 마련이고 사람도 변한다는 것을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쫓겨나기 전에 나 스스로를 위한 퇴로를 마련해야겠다고. 저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며 틈틈이 작은 통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매번 5만 원, 1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십수년을 모으니 어느새 2천만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 그 연금 다 못 쓰시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모르는 척 영양제 사 먹느라 다 쓴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작 아버지 명의로 해두는 게 아니었는데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졌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아들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던 물이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장이 아니라 장애물이라는 것을요. 마음이 시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저 말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오늘 그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내가 이 집에서 잉여 인간으로 보이는구나. 좋다. 그럼 너희들 뜻대로 해주마. 단지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저는 배낭 속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종이는 제 손길에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생일과 죽은 아내의 이름 이니셜을 조합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부르던 별명을 암으로 쓴 것이죠. 저는 통장의 잔액을 보았습니다. 18, 744, 0원. 큰돈은 아니지만 저 혼자 2년 정도 소박하게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저는 더 이상 기죽은 채로 식탁에서 눈칫밥을 먹지 않을 겁니다. 이 집, 이 가정, 제가 한 걸음 물러선 것은 너희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너희가 도를 넘었으니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집주인 할머니는 저에게 집을 보여준 뒤 물었습니다. 반년 계약하면 더 싼데 그렇게 할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한 달씩만 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고 전기세와 수도세는 월말에 정산하자고 말했습니다. 열쇠는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배낭을 열었습니다. 옷 2벌, 책 1권, 혈압약 1병,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봉투 하나. 저는 그것을 바로 꺼내지 않고 침대가에 앉아 방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은 좋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조명은 누렇고 바닥은 평평하지 않아 걸을 때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미래를 핑계로 나를 집 밖으로 내모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든 것은 다른 사람이 쓴 편지도 누군가에게 남기는 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저만의 계획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집에서 쫓겨날 날이 오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당연하다는 빛을 보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루의 서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노년 전체의 내리막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오래전에요. 몇 년 전부터 제 베개 밑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 후 직접 개설한 계좌로 인터넷 뱅킹도 체크카드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저 혼자만 알았죠. 그때는 매달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저는 억지로 담배를 2갑씩 줄여가며 남은 돈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병원비가 필요할 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 돈을 누구에게 물려줄 생각도 자신을 지키는 무기로 삼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내일 어디서 살지조차 결정할 힘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과묵하고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가정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온 가족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침묵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물러서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진명이를 이전해주던 해 민준이는 아직 대학원생이었고 수진이는 막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대출이 잘 안 나온다며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만 일이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등기소에 가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한 가족인데 누구 명의로 하든 그게 그거지.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말 그게 그거였을까요? 제 방문이 닫히자마자 그들은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끼어들 틈도 없이 그저 옮겨져야 할 공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 잠시만 나가 계세요라고 말합니다. 마치 제가 거실에 놓인 거추장스러운 접이식 침대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조금 달아 있었지만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1. 870여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솔직히 저 혼자이 3년 정도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밥값, 월세, 병원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돈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릴 생각이 없습니다. 복수하려는 것도 언젠가 보란듯이 터트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무 준비 없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록 늙고 힘없는 모습으로 떠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나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법률 강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노년의 자기보호와 재산계획이라는 주제였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오후 내내 조용히 강의를 들었고 강의 자료를 몰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료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신이 온전할 때 자신의 미래를 명확히 계획해야 한다고, 요양시설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누가 자신을 대신해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질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등등. 저는 그때 이것들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노년의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강의 자료는 제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었고 오늘 이사하면서 배낭에 함께 챙겨 넣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더더욱 수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자신들을 경계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내 운명이 아무렇게나 결정되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거리에서는 치킨 냄새와 함께 아이들이 장난감 차를 쫓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패배자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지시받는 역할에서 제 자신을 빼낸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베푸는 효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저를 떠올리기를 기다리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침묵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용히 떠나는 것은 이번만큼은 더 이상 그들이 결정권을 쥐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오래전에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아마 동의하신 거겠죠? 김수진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물었다. 박민주는 TV를 끄고 테이블 위 리모컨을 집어들며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못 들었어? 너희 젊은 사람들이 잘 되겠다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라고 하셨잖아. 그게 승낙한 거 아니고 뭐야? 하지만 하루 종일 연락 한 통 없으시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화나신 건 아닐까요? 민주는 약간의 경멸이 섞인 웃음을 지었다. 화나실 게 뭐가 있어. 예전에 우리 결혼식 비용도 전부 대주셨고 집 인테리어 비용도 절반이나 내주셨어.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무르시다고. 아무리 그래도 설마 진짜로 등 돌리시겠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너무 안심하지는 마요. 만약에 아버님이 지금이라도 집을 다시 뺏어가시면 어떡해요? 민주는 손을 내저었다. 명예 이전할 때도 아버지가 먼저 하자고 하셨어. 이제 와서 뺏어간다니 집이 무슨 월세방인 줄 알아? 게다가 등기부등본상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도 되돌릴 방법이 없어.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로 환갑날 저녁 식사도 안 하고 나가셨잖아요. 친구분 댁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계시겠지. 민준의 말투는 여전히 무심했다. 어르신들은 가족이 함께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화 좀 풀리시면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돌아오실 거야. 그들은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어떤 것들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박민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침묵에 익숙했다. 어렸을 때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어머니는 거칠게 야단쳤지만 아버지는 그저 옆에서 담배만 피울 뿐 끼어들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이 이불 속에서 울고 있으면 아버지는 따뜻한 두유 한 팩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 일찍 일어나거라. 아빠랑 강변에 산책이나 가자.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는 더욱 과묵해졌다. 대학 진학, 연애, 이직 등 그는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전화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식탁에는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아내가 아버님, 조금 고집이 세신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집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집은 반드시 자기 명의로 사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돈은 전부 남에게 맡기지 마라. 늙어서도 기댈 구석은 있어야 한다.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자식에게 기댈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들은 당시에는 그저 잔소리로 들렸지만 지금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을 찔렀다.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옛날 분이시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고생하는 걸 택하는 분. 민주는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심하셨어. 뭐가요? 수진이 물었다.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집담보 대출 얘기도 없고 돈 얘기도 없이 그냥 저녁 기다리지 마라. 한마디 남기고 가버리셨어. 이게 뭐야? 감정적으로 협박하는 건가?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마치 뭔가를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요. 경계? 우리가 아버지 돈이라도 노린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한테 뭐가 남았는데? 집도 이미 우리한테 주셨잖아. 남은 연금 그거 혼자서 다 쓰실 수나 있겠어? 당신은 아들이지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아니면 전화해서 어디 계신지 한번 물어봐요. 민주는 몇 초간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도 사실 약간의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박진우 씨는 잠을 설쳤다. 새벽 1시가 넘어 그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옆방 젊은이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벽이 종이장처럼 얇았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귀마개를 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젊은 부부는 과연 자신들이 방금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까? 그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집이 아니게 되었다. 그들은 아이를 돌봐줄 어른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조용히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던 사람을 잃은 것이었다. 단지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침묵이 묵인이고 타협이며 어서 나를 데리러 와주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박진우 씨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깨닫게 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침묵은 복종이 아니고 양보는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아직 패를 공개할 때가 아니었을 뿐이다. 아버지, 아직도 메시지 확인 안 하셨어요? 김수진은 앞치마를 벗으며 스마트폰의 파란색 대화창을 쳐다봤다. 3일 연속으로 읽지 않은 상태였다. 박민주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조용히 며칠 지내고 싶으신가 보지? 그냥 둬.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외출하셔도 저녁밥 하러 늦어도 해질녘에는 돌아오셨잖아요. 지금은 답장 한 글자도 없으시고 당신이 아버지 밥이 기름지고 건강에 안 좋다고 불평했잖아. 민준의 말투가 약간 날카로워졌다. 그냥 한번 얘기한 거지. 아예 얼굴도 보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수진이 받아쳤다. 주방은 갑자기 침묵에 휩싸였다. 냄비에서 찌개가 끓는 소리만 들려왔다. 원래 박진우 씨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점심에는 반찬 두어 가지와 국을 끓였다. 저녁에는 따끈한 죽을 끓여 놓았다. 손자 지호의 학원 도시락, 민준의 점심 도시락, 수진의 저염식 식단까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사흘이 지나자 이 가족은 돌아가며 배달 음식을 5번이나 시켜 먹었다. 프랜차이즈 도시락, 마라탕, 기름진 중국 음식. 아이는 사흘째 되던 날부터 배탈이 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방울토마토 넣어주셨는데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기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으라고 하셨어. 그 순간 민주는 잠시 멍해졌다. 그는 아버지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것이 그저 도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자 그것이 사실은 이 가정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깨달았다. 금요일 저녁 가족들은 돌아가며 아이의 성적표를 봤다. 수학 성적이 또 떨어졌네. 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숙제를 봐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하면 녹초가 돼서 도저히 신경 쓸 수가 없어. 민주는 말이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그는 주소록을 열어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나왔다. 대화창의 마지막 기록을 보았다. 아버지, 다음 달에 주택담보대출 만기인데 이 집 담보로 대출 먼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 밑에는 3글자가 답장으로 와 있었다. 알겠다. 짧은 한마디. 불평도, 책망도, 부정도 없었다. 그저 노인 특유의 담담한 말투였다. 네가 결정해라. 나는 따르마.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 한편 박진우 씨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새벽에 공원에 나가 산책하고 아침에는 태극권을 연마했다. 점심은 직접 해먹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낡은 신문을 뒤적였다. 때로는 TV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있기도 했다. 누구도 그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지 않았고 손자를 데리러 가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오랜만에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이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관계라는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점심 옆집 할머니가 삼계탕 한 그릇을 들고 와서는 너무 많이 끓였다며 맛보라고 했다. 그는 앉아서 잡담을 나누다가 무심코 물었다. 혼자 사세요? 아드님은 안 찾아오고요? 박진우 씨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젊은 사람들은 바쁘죠. 저도 혼자가 편해요라고만 말했다. 할머니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 그래. 누군가 한 사람이 집을 비워봐야 누가 진짜 기둥이었는지 알게 되는 법이지. 일요일 밤, 박민주는 혼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은 예외였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지만 저녁 식탁에는 반드시 볶음 나물과 계란 프라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집밥의 맛이었다. 그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니 목이 메었다. 전화기 너머로 나는 잘 지낸다. 너는 내일이나 해라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올까봐 두려웠다.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릴까봐 두려웠다. 싸우는 것보다 더 차가운 거절이 가장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아버지가 그 집을 마지막 도움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완전히 발을 뺄까봐 두려웠다. 아버지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난 것일까 봐 두려웠다. 영영 안 돌아오실 작정인가 봐요. 수진이 문가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깥의 밤 경치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담배꽁초가 손가락 마디까지 타들어갔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언제나 문가에 서서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문을 닫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박민준의 삶은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아침에는 여전히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그 집이었고 밥은 여전히 누군가 차렸고 아이는 여전히 어리광을 부렸다. 하지만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매일매일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다는 것을.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회사에서 이번 달 실적이 부진하여 보너스가 절반으로 깎였다. 원래 예상했던 대출 한도도 그 때문에 줄어들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아이 학원비, 모든 것이 수도꼭지를 최대로 튼 것처럼 빠져나갔다. 조금의 완충지대도 없었다. 그는 은행에 가서 조건을 재협상하려 했지만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물었다. 아버님께서 공동보증인 자격이 아직 있으신가요? 민주는 순간 멈칫했다. 어색하게 웃으며 최근에 연락을 못해서요. 라고 말했다. 은행 직원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그럼 아마 한도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은행을 나서는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그저 서명기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는 그들의 신용을 떠받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우산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며칠 동안은 저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조차 골치 아팠다. 지호가 요즘 왜 이렇게 밥투정을 하지? 김수진은 주방에 서서 방금 볶은 나물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예전에 아버님이 해주시던 반찬은 지호가 밥 한 그릇 뚝딱 했는데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아버님 계신 곳에 한번 가볼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 며칠간 그 역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침이면 TV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던 아침 뉴스도 주방에서 들려오던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혈압약 챙겨 먹으라는 잔소리도 없었다. 평소에는 귀찮게만 느껴졌던 그 모든 잔소리가 이제 와서는 텅 빈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정말로 돌아오실 생각이 없으신 걸까? 민주는 진작에 전화를 걸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조차 몰랐다. 한편 박진우 씨의 삶은 여전히 단출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고 장을 보고 책을 읽었다. 가끔 시장상인 아주머니와 잡담을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는 직접 밥을 해먹었다.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임무도 그가 차려줄 밥을 기다리는 사람도 데리러 가야 할 손자도 없었다. 처음에는 확실히 조금 허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쓸쓸하기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에는 손자가 도시락 투정을 할까봐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야 했지만 이제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감상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가볍게 가져야 한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가족이 그립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은 처음부터 그를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을 대신해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사람에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돌아가는 톱니바퀴였을 뿐이다. 어느 날 그 톱니바퀴가 빠지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스스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뒤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일주일 후 민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뚜, 뚜, 뚜.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지호가 할아버지를 좀 보고 싶어 해요. 2시간을 기다렸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스마트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다. 아버지, 정말 돌아오지 않으시려는 걸까?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어릴 적 그가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어머니는 곁에 없었고 아버지가 밤새도록 침대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때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몹시 지쳐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기댈 수 있는 산이라고 느꼈던 순간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 기댈 수 있는 산이 이제는 정말로 곁에 없었다. 그리고 그 산이 사라진 이 집은 겉으로는 여전히 집이었지만 모든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며 떼를 썼다. 수지는 소리를 지르며 옷을 갈아입었다. 할아버지가 화날 때는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했어. 먼저 심호흡부터 해야 한다고 지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집안은 갑자기 유난히 조용해졌다. 그 순간 누구도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침착하라고 가르쳐주던 그 사람이 이제 이 집에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삶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었다. 단지 모든 것이 점점 꼬여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탄함은 예전에는 한마디 한마디의 잔소리와 한 끼 한 끼의 식사와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그 그림자로 조용히 만들어졌던 것이었다. 이제야 그들은 그것이 바로 가정의 기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일지도 몰랐다. 박민주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서서 몇 분 동안 망설였다. 이 골목은 그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임대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보고 겨우 찾아왔다. 계단벽에는 떼어내다만 광고지들이 너저분하게 붙어 있었고 머리 위 전등은 두어 번 깜빡이다가 꺼져버렸다. 그는 아버지의 생활이 얼마나 초라해졌을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눈으로 직접 보니 마음이 아팠다. 예전에 우리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사람은 적었지만 따뜻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올랐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우리 조금만 있다가 초인종 누를까요? 수진이 그의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뭘 기다려? 그냥 보러 온 거잖아. 민주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리고 박진우 씨가 문 안쪽에 서 있었다. 그는 회색빛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아버지, 민주는 겨우 미소를 쥐어짰다. 할아버지, 지호는 작은 그림 한 장을 들고 마치 누가 등을 떠민 것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박진우 씨는 손자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몇 초간 머물렀다.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비켜 그들이 들어오게 했다. 아무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집 아는 소리가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 구석에는 접이식 의자가 있었고 싱글 침대 옆에는 낡은 잡지 2권이 놓여 있었다. 부엌 싱크대 옆에 밥솥에서는 아직 김이 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는 지난 며칠간 그럭저럭 지낸 것이 아니라 정돈된 삶을 살고 있었다. 엉망진창이 된 자신들의 집과는 달리 세 사람이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침묵을 깨고 싶어서 말했다. 아버님,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지호가 자꾸 아버님을 찾고요. 박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녀석은 원래 옆에 누가 있어줘야 하는 아이니까. 말투는 담담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혹시 다시 돌아오시면. 박진우 씨는 그를 쳐다보았다.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유난히 무거웠다. 민준아, 너 오늘 여기 온 게 나더러 돌아가서 밥을 하라는 거냐? 아니면 돌아가서 애를 봐달라는 거냐? 민주는 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희는 나를 집안 어른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 내가 묻겠다.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한 적이 있느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게 순조로워질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박진우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지만 마치 칼로 수년간의 오해를 하나하나 베어내는 것 같았다. 네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끓었을 때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 기억나느냐? 네가 결혼할 돈이 없어서 내가 고향 땅을 팔았던 건 기억하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너에게 죄책감을 주기 싫어서였다. 하지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감사 인사를 바라는 게 아니다. 다만 이걸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사람에게는 젊을 때만 존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을 마친 후 박진우 씨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지호야, 그 그림 할아버지에게 줄 수 있겠니?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그림을 건넸다. 참 잘 그렸구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이 작은 방에 살아서 그림을 많이 붙일 수가 없단다. 다음에 네가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그때 같이 골라보자.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도구 취급을 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호는 잠이 들었다. 수진이 입을 열었다. 아버님이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는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하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시면 우리 중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민주는 말이 없었다. 그는 몇 년 전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집에 와서 문을 쾅 닫고 화를 냈던 나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밤새도록 담배를 피웠고 다음 날 아침에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때 그는 그것이 아버지의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그는 그것이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수양이었으며 그에게 남겨준 마지막 체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체면을 차려주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버지가 오늘 한 말을 되뇌었다. 너희는 나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한 적이 있느냐. 이 한마디는 불효자식이라는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인정했다. 소위 효도라는 것은 명절에 용돈 봉투 하나 드리고 밥 한 끼 사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집에 사신이 수도세, 전기세는 우리가 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보살핌이 아니었다. 효도는 당신을 키워준 그 사람을 당신과 동등하고 존엄한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목이 메었다. 아버지, 저를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만회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 그날 그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도 메시지를 남기지도 않았다. 그는 말만으로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집에도 마침내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박민주는 전화기 너머로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두려웠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을까봐,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전화를 받을까봐. 전화벨은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무슨 일이냐? 박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예전에 그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오늘 반찬은 왜 또 나물에 두부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담담한 말투 같았다. 민주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 쥐어짰다. 시간 괜찮으실 때 집 문제로 좀 상의드리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우리 집 말이냐? 네, 그 집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미 처리했다. 하셨다고요? 민주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혹시 집을 파셨어요? 아니, 박진우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명의의 신탁 계좌로 이전해뒀다. 후견인 지정도 마쳤고 변호사 사무실에 사본도 보관되어 있다. 민주는 마치 머리 위로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뜻이겠냐? 박진우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앞으로 그 집은 내 소유이고 오직 내 노후를 위해서만 쓰일 거라는 뜻이다. 너희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손댈 수도 없다.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든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조치가 이렇게 빠르고 단호할 줄은 몰랐다. 그는 2달 전 아버지가 무심코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너희는 내가 혼자서 얼마나 더 살 것 같으냐? 당시 그는 웃으며 아버지, 건강하시니까 적어도 20년은 더 사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잡담이 아니라 경고였다. 아버지는 감정적인 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다. 단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었다. 한편 박진우 씨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따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그날 집을 나온 후 그는 1달 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다. 그는 예전에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가 부동산 신탁을 처리했고 병원에서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 미래의 병세가 악화될 경우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재산관리 감독권도 독립적인 제3자에게 위임했다. 자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걸해야만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사실 이런 준비는 많은 노인분들이 진작에 하셨어야 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막다른 길에 몰려서야 후회하죠. 그는 냉혈한이 아니었다. 단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가족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위해 주위를 맴도는 그런 상황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박민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 집을 신탁하셨대. 신탁이요? 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이제 유언을 작성하셔서 우리한테는 안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민주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단단히 마음먹으셨네요. 사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어. 민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조차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획해 두신 걸 보니 존경스러운 마음과 함께 가슴이 아프기도 해. 우리 정말 아버지를 잃은 걸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잃은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 없게 되셨어. 박진우 씨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손자가 그려준 작은 카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내가 모질어서가 아니다.
내가 마침내 나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듯했다. 예전에는 그들이 돈을 함부로 쓸까봐, 불효할까봐, 싸울까봐 그는 모든 것을 참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퇴로를 남겨줄수록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자신이 쓰러지면 그들이 달려들어 차지하려는 것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예금과 그 낡은 집뿐일 것이다. 그때 저희가 모실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미리 무대에서 내려왔다. 미리 마음을 거두고 미리 단련했다.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억지로 떠밀려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벽 5시 그는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다. 상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아드님 댁은 요즘 통 안 오시네요? 박진우 씨는 웃으며 말했다. 바쁘겠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살기 바쁘니까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 아들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 어른의 돌아보지 않는 뒷모습 뒤에는 사실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인내, 그리고 소통하려 했지만 잔소리로 치부되었던 아픈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들의 이해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저축, 자신만의 결정권이 있었다. 그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는 이미 그들이 필요 없었다. 그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느낀 것이었다. 노년은 포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후반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일요일 오후 지호가 갑자기 할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떼를 썼다. 할아버지가 나랑 같이 연날리기 하자고 약속했단 말이야.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는 장난감 상자를 뒤지며 반쯤 낡은 천으로 된 연을 꺼냈다. 박민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사실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고 그 약속이 어쩌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야, 할아버지가 요즘 좀 먼 곳에 사셔서 할아버지가 편하실 때 다시 찾아가는 게 어떨까? 하지만 아빠가 그랬잖아. 집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곳이라고. 왜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못 살아?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가장 잔인한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집이 뭐냐? 네가 살기 편한 곳이 아니라 네가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아버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아버지가 사는 임대주택을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두어 번 두드리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박진우 씨는 찻상 앞에 앉아 낡은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담담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아버지, 돌아오시라고 설득하러 온 거 아니에요. 민주는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말투는 이례적으로 솔직했다. 박진우 씨는 눈썹을 치켜뜨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뭐 타러 왔느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원래 맡고 있던 프로젝트를 그만뒀어요. 그쪽에서 아버지 집 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냐? 아버지의 말투는 무덤덤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불만이 없으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는 불만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동정심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연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앞으로는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아버지를 진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할 거예요.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제 아버지로요. 이 말을 마친 후 집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 씨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너 그거 아느냐? 네가 어릴 때 넘어지면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가서 너를 일으켜 세웠다. 나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더구나. 사내 아이는 몇 번 넘어져 봐야 단단하게 큰다고.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 이제는 안다. 뭘 아셨는데요? 민준이 멈칫했다. 놓아주는 법을 말이다. 박진우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내가 집을 나온 건 화가 나서가 아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도구처럼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내가 평생 고생한 건 너희에게 효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희가 출세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걸 보기 위해서였다. 설령 그 사람이 내 애비일지라도 말이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박진우 씨는 말을 이었다. 요즘 나는 잘 지낸다. 아침에는 시장에 가고 점심에는 밥을 해먹고 시간 나면 책도 본다. 이웃에 바둑 두는 걸 좋아하는 노인도 있어서 가끔 같이 한판 두기도 한다. 예전에는 내 모든 것을 너희 삶에 묶어두었다.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족쇄였다. 내가 너를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 말은 아주 담담했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민주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그럼 앞으로 제가 매주 아버지를 모시러 와서 같이 산책해도 될까요? 돌아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걷고 싶어서요. 박진우 씨는 웃었다. 그래, 그거다. 내가 가족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존엄성 없는 가족이 필요 없을 뿐이다. 그날 떠날 때 민주는 아버지, 푹 쉬세요라거나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한마디 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봬요. 박진우 씨는 방 안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쫓아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부터 이 부자는 처음으로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다시 연결되었다. 누군가가 고개를 숙여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둘 다 낡은 틀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가족은 반드시 함께 묶여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각자 잘 살아야 비로소 가정이 된다는 생각으로 박진우 씨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갈 준비를 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공기는 축축했고 길가에는 어젯밤 미처 치우지 못한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다리에 힘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오늘은 다른 가게에서 계란을 사볼까 생각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전봇대를 잠시 붙잡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상인이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다. 어르신,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진우 씨는 쿵 소리를 내며 인도 옆으로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 수지는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오셨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혈당 쇼크라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지금은 의식은 있으시대. 일단 하룻밤 경과를 지켜봐야 한대.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이마에는 해열 패치가 붙어 있었고 곁에는 물컵 하나조차 없었다. 아버지, 그는 침대 곁에 서서 목이 메었다. 왜 진작에 전화 안 하셨어요? 박진호 씨는 눈을 뜨고 있었다. 말투는 의외로 단호했다. 나 아직 살아있지 않으냐. 생사가 오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호들갑이냐.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죠. 내가 예전에 위출혈로 입원했을 때 너는 알고 있었느냐? 그때 너는 고객과 술자리에 있었지. 하룻밤에 4번이나 전화해서 내 보험증이 어디 있냐고 묻더구나. 그거 기억하느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당직도 교대 근무도 아니었다. 엄마가 못 가니 네가 대신 가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자리에 앉아 꼬박 하룻밤 동안 아버지를 지켰다. 박진우 씨는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
가끔 기침을 하고 몸을 뒤척였다. 민주는 일어나 이불깃을 여며주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침대 곁에 놓아두었다. 새벽 3시가 넘어 그는 간이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시큰했다. 아버지, 아세요? 저 이번에 아버지가 정말 못 깨어나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제야 알아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계속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셨던 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너무 지치셔서였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만약 오늘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가셨다면 저는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진우 씨가 눈을 떴을 때 아들이 의자에 기댄 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몸에는 병실 담요가 덮여 있었고 눈가는 붉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려고 손을 뻗었다. 그 동작이 애처로울 정도로 느렸다. 아버지, 민준이 깨어나 급히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목마르세요? 물 드릴까요? 박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목 안 마르다. 너 이리 와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네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외투를 안 가져가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던 거 기억하느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아버지가 비 맞으면서 저 데리러 오셨잖아요. 내가 그때 네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한 게 아니다. 네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무서웠다. 네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이 세상 모든 아비는 자식보다 늘 세 걸음은 더 앞서 생각하는 법이다. 이제 내가 늙어서 머리도 다리도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민준아, 너는 아직 젊다. 너는 한 가지를 배워야 한다. 어떤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로 늦는다는 것을. 이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일깨움이었다. 민주는 이번에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다. 퇴원 후 박진우 씨는 임대주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민준이 애원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참에 너희도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필요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온 첫날 그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만 했다. 저녁 식사는 내가 안 한다. 나는 지호 글씨 쓰는 것만 봐줄 테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은 제가 하고 설거지는 수진이가, 뒷정리는 지호가 할게요. 돌아가면서요. 박진우 씨는 웃었다. 말한 대로만 하거라. 저녁 식사 후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지호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이제 다시는 혼자 살지 마세요. 그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승낙도 거절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그럼 너도 앞으로 숙제할 때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다시는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약속할게요. 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날 밤 집에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 누구도 그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이 아무리 커도 푹 쉬세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가족만 못하다는 것을.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다. 박진우 씨는 베란다에 앉아 멀리 보이는 하늘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문득 안정감이 찾아왔다. 부동산 때문도 발언권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이 가정이 자신을 아껴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모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유난히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주말 오전 햇살이 거실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다. 박진우 씨는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지호의 장문을 고쳐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쓴 이 결말 어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이 결말은 할 말은 다 끝냈지만 마음은 표현하지 못했잖니. 아이는 연필 끝을 물며 생각에 잠겼다. 박진우 씨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이가 천천히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쪽을 택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한 가지를 문득 깨달았다. 교육은 지식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물이 스스로 병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가정도 이치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마음을 꺼내어 서로에게 보여주는 곳이다. 점심은 민준이 만들었다. 아직 볶음 요리의 불 조절이 서툴렀고 두부는 가장자리가 탔지만 박진우 씨는 조용히 식사했다. 그는 밥을 먹으며 아들을 관찰했다. 이제 이 녀석도 한 사람의 남자가 되었구나. 아직 행동이 조금 급하기는 했지만 예전에 자신을 가정의 도구처럼 여기며 이리저리 부리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는 더 이상 설거지를 돕지도 않았고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는 분담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다. 식사 후 민준이 차 두 잔을 가져와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어요. 박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말해보거라. 아버지가 지금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두신 거 알아요. 재산, 건강, 신탁 문제 같은 것들이요. 저도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요. 단지 한마디 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실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정말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뭘 깨달았다는 거냐? 예전에 아버지가 사람을 도구처럼 쓰지 말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우리 집의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집을 온기가 있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버지께 재산을 돌려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곳에 머물러 주셨으면 해요. 밥을 하시거나 아이를 돌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집의 뿌리가 되어주시니까요. 박진우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저 잠시 나 자신을 되찾아왔을 뿐이다. 그날 밤 그는 방에서 상자를 뒤지다가 낡은 가죽 가방 안에서 빛바랜 장부 한 권을 찾아냈다. 그것은 그가 수년 전 집안의 지출을 기록해두었던 작은 수첩이었다. 안에는 쌀, 자파, 차비, 학원비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몇 줄에는 민중 고등학교 등록금 300만 원, 수진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 지호 유치원 등록금 80만 원. 이 글씨들을 보며 그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때는 자식들에게 부족하게 해줄까봐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다. 다음 날 그는 민준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 앞으로 내 집의 신탁 명의는 바꾸지 않겠다. 하지만 너를 공동집행인으로 지정할 수는 있다. 조건이 있다. 매년 추석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이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된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그해 추석, 박신의 집 대문 앞에는 환한등이 걸렸다. 박진우 씨는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끓인 토랑국을 준비했다. 손자는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문 앞에서 손님을 맞았다. 수지는 웃는 얼굴로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다. 민주는 그의 팔짱을 끼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박진우 씨는 손을 내저었다. 오늘 나는 기분이 좋아서 하나도 안 힘들다. 식탁에서 모두가 웃고 떠드는 동안 이웃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넌지시 말했다. 아드님이 이제 정말 듬직해졌네요. 역시 어르신이 잘 가르치신 덕분이에요. 박진우 씨는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 녀석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집을 다시 되찾으신 거네요? 박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았고 헌신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그는 분노로 가족 내 존엄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 가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는 희생으로 감사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독립으로 진정한 평등을 되찾았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호가 카메라를 들고 그를 향해 말했다. 할아버지, 웃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멋진 남자 사진 찍을 거예요. 박진우 씨는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평생에서 가장 편안한 웃음이었다. 마침내 이해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무시당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 자신을 위한 퇴로를 하나쯤은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갈등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서러움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박진우 씨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가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침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곳은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노년의 지혜가 담긴 이 불빛을 볼 수 있도록요. 댓글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겠습니다.